감염에 대한 숙주의 방어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숙주의 방어 기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 기전, 특이적 방어 기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감염 방어 기전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우리 인체에 침범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방어선 같은 경우 피부를 기준으로 볼 때 피부가 있죠. 기계전 장벽인 피부에 의해서 세균이 인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체에 있는 피부에 있는 섬모 이런 것들이 미생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점액이나 눈물을 통해서 라이소제임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고 미생물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면 2차적인 방어선에 의해서 감염 방어 기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혈관성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대식세포와 식세포를 통해서 포식작용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식균 작용에 의해서 인체에 들어온 세균이나 미생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적 감염 방어 기전은 면역 반응에 의한 방어 기전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한 경우에 특이적으로 나의 세포가 아닌 비자기를 식별하는 능력에 의해서 감염 방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non-self인 비자기를 제거함으로써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인체의 방어 기전을 특이적인 감염 방어 기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세포나 B세포에 의해서 항체를 형성을 해서 면역 작용에 의해서 감염을 방어하는 기전을 특이적인 감염 방어 기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특이적 방어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방어선으로 피부나 눈, 소화기계, 위장관계, 비뇨기계의 상피 세포가 1차 방어선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피부를 보게 되면 건강한 피부는 세균 침입의 1차 방어적인 그런 방어복 역할을 하게 되죠. 기계적으로 세균이나 미생물이 인체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는 약산성을 띠게 되고 약간 건조하죠. 그리고 37도에서 36도 사이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세균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28일 주기로 탈락함으로써 피부에 혹시라도 묻어 있거나 자라려고 하는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 상주하는 정상 세균총은 피부에서 세균이 집락화를 이루어서 군집을 이루어서 생성하는 것을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죠. 피부에 있는 모낭이나 한섬, 피지선에서는 라이소자임을 분비를 하고 항균 물질에 의해서 세균을 살균하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피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면 1차 방어선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균이나 이물질, 병원체가 들어옴으로써 염증이나 화농을 형성해서 인체를 공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입니다. 1차 방어선으로서 눈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여서 안구를 보호하게 되죠. 눈에서는 눈물을 분비함으로써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미생물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눈물 속 라이소자임에는 선천적인 면역 항체인 임무노글로불린 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IgA에서 세균을 용해하고 살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화기계 1차 방어선은 침과 연화운동, 연다운동을 통해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침에 있는 라이소자임이나 구강 내에 정상적으로 상주하는 이 상주균은 다른 병원성 균이 소화기 내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합니다. 어쩌다가 위에까지 만약에 미생물이 침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는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물 속에 들어온 미생물을 살균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장까지 들어왔다 하더라도 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독성 물질이나 세균을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내에서는 코에서는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오는 공기 속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코의 선물을 통해서 걸러나게 되고요. 또 콧물 속에 있는 나이소자임은 살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지까지 이물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관지 세포에 있는 선모, 실리아죠. 이 선모 세포에 의해서 선모 운동은 바깥쪽으로 선모를 쓸어냄으로써 흡인된 이물질이나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과량의 호흡기 분비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분비물이 세균에 배양되는 배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침을 통해서 우리 인체는 이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세균이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뇨 생식기에서도 비뇨 기계 내부가 점막으로 덮여 있고 또 상부는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광이나 요도를 통해서 배뇨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요도구나 이런 부분에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세척과 관략근 운동에 의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식기의 점막은 두꺼운 상피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또 여기에는 정상 상주균 내에서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세균이 침투를 하거나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에서는 점액성 분비물을 분비해서 병원성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선에는 좀 전에 살펴본 1차 방어선 외에도 2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살해 세포에 의한 감염 방어 작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염증 반응입니다. 자연 살해 세포는 NK셀이라고 하고 림프구의 일종입니다. 인체 내에 약 1억 개의 NK셀이 존재를 하고요. 이 NK셀은 간이나 골수, 비장, 편두선 또는 흉성 등에서 성숙하고 순환계에서 순환을 하면서 인체에 문제가 되는 세포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중에 비정상적인 세포, 흔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손상된 뇌세포죠. 그리고 종양세포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세포막에 퍼포린이라고 하는 공격인자를 뿌려서 세포막을 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비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자살을 통해서 사멸을 하게 되거나 괴사를 일으켜 세포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 살해세포는 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요. 면역세포들, B셀과 T셀이죠. B림프구와 T림프구가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도 2차 방어선으로서 비특이적 방어기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알다시피 조직이 손상이 돼서 1차적인 방어선인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되면 혈관성 반응에 의해서 각종 화학적 매개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성 항진에 의해서 혈장 성분은 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액은 농축되고 혈류가 정지되면서 백혈구는 주화성에 의해서 염증 부위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염증 부위에 이동한 호중구나 대식세포는 세포성 반응으로 파고사이토시스인 식작용을 통해서 미생물 또 그리고 괴사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내에 있는 보채, 컴플리먼트는 활성화돼서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도와주게 되고요. 또 옵소닌화를 통해서 대식세포가 식작용을 통해서 미생물을 더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체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특이적인 방어 기전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면역 반응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T세포에서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이죠.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가 직접 감염된 세포를 죽여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T세포가 관여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T세포가 분화가 돼서 CD4 T세포라고 하는 것이 분화가 되는데 이것은 헬퍼 T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퍼 T셀은 대식세포와 비림프구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대식세포는 식작용을 통해서 세균이나 개사된 조직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B세포 기능을 촉진을 하게 되면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고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D8이라고 하는 T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토톡신 림포사이트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감염세포의 살생을 유도하는 림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가 있는데요. 이 B세포가 이런 CD4로부터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혈장세포 플라즈마 셀로 분화가 되고 플라즈마 셀은 항체를 생성해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체의 특이적인 감염 방어 기전인 면역 반작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면역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숙주와 정상균총 간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는 정상적인 세균총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 체중의 한 2kg 정도, 1.5 내지 2kg 정도는 세균총의 무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상 세균총의 정의는 인체에 기생하고 있는 정상적인 균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노멀 플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건강한 상태에 있는 숙주의 일정한 신체 부위에서 존재하는 세균 무리이고요. 숙주에 전혀 또는 거의 해를 미치지 않고 서식하는 정상적인 미생물군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정상적인 세균총은 인체, 숙주에는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병을 유발하지 않고 또 다른 미생물이 인체, 숙주에 정착 및 증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균총은 그 숫자나 그 균 무리가 매우 다양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미생물들은 다른 미생물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감염을 예방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세균총 노멀 플로라는 개인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구성되는 균이나 균수에도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항생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작은 질병에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체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이 손상이 되고 파괴되어서 균교대 감염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균교대 감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적인 세균총이 손상되고 제거됨으로써 또는 유해한 균으로 교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증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라고 하는 균이 대장균의 우세균으로 등극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질병이 위막성 대장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설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는 정상적인 세균총을 간단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인체 부위에 따라서 다른 상재균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상재하는 상주균들은 피부 각질층이나 모낭 윗부분에 존재를 하고요.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다수의 균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계는 보통 부비동이나 폐, 기관지 같은 곳은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비인두 같은 곳에 이제 소수의 균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강에는 굉장히 많은 상주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 내지 60%는 스트랩토코커스 비리던스라고 하는 사수랄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이세리아 균이나 스테피클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페렴사스랄균, 클렙시엘라,
클레피입니다. 클렙시엘라 같은 균들이 정상적으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 우식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 구강 안에 청결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치아 우식증의 원인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균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소화기내는 또 정상적인 세균층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화기 내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층은 면역에도 많이 관여한다고 밝혀지고 있고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소장과 대장에 걸쳐서 이제 정상 세균층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이 소화기는 우리가 감염병 발생에서도 보았지만 감염병의 병원체가 탈출하는 경로 또는 침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강을 통해서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를 먹게 되면 구강을 통해 우리 인체 내로 세균이 침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산에 의해서 모두 사멸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위는 무균 상태이거나 극소의 균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산이 문제가 있게 되면 또 위산 속에서 잘 사는 균이 있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위에 살면서 위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산은 강산이어서 정상적으로 1.5에서 3.5를 유지하고 있는데 폐하가 5.0 이상이 되게 되면 구강이나 구인두 또는 비인두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위에 내려와서 위에서도 정착하게 되죠. 이런 경우 이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강한 위산으로 인체에 들어오는 세균을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증이라고 위에서 위산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위장 간의 연동 운동이 비정상일 경우에 세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지 되는데 세균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과잉 증식하게 되고 이렇게 과잉 증식한 세균들은 비타민 B12를 소모하게 됨으로써 우리 적혈구가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혈구 크기가 커지는 거대 저가국성 빈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담즙염의 결합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소화기관 내에서 지방 흡수 장애나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변을 볼 때 이 대변의 3분의 1은 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대변에는 400여 종의 세균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박테로이데스고 분변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균입니다. 그 외에 바실러스 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이러한 대장 세균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장 독소를 생산하는 유해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고 하는 균이 우세하게 되고 대장염을 일으켜서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장 구조의 손상에 의해서 충수돌기염이나 개실염, 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개실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너무 약해지게 되면 여기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잔천공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장 내 상주하는 대장균 이콜라이는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흔하게 병원 감염을 일으키는 요로 감염의 원인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는 태어날 때 신생아의 장관은 무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인 성인들처럼 정상 세균층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생식기계에도 정상적인 세균층이 자리를 잡고 공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소변의 세균수는 밀리미터당 1000cfu 이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도 하부의 피부나 회음부에서는 소수의 세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연쇄균이나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세균들을
유치도뇨관을 유지를 할 때 소독을 잘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도뇨관을 타고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세균류의 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 생식기계는 병원 내에서 요로 감염을 잘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 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원 감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카테터,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카테터를 삽입했을 때 감염이 잘 일어나서 카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테터 어소시에이티드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의 약자입니다. 신생아의 회음부도 장관과 마찬가지로 출생 시에는 무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4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세균충이 정착을 하게 되고 생후 2-3일이 되게 되면 유상균이 증식해서 정상 여성의 질균총처럼 약산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체액, 바디 플루이드와 조직에는 세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척수액, 담즙, 소변에는 무균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지만 인체 내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비인두나 위장관대 세균충이 혈액이나 조직 속으로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인체는 항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주의 면역세포에서 식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체액에 들어온 세균들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증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2가지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 증상 발현에 따른 과정으로서 잠복기와 전국이 급성기를 거쳐 회복기로 가는 과정 하나고요. 두 번째는 병원체 발현으로 본 과정인데요. 잠재기,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는 기관과 전염기로 균이 발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증상 발현으로 본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잠복기입니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잠복기에는 임상 증상은 없습니다. 이 잠복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병원체의 특성이나 감염된 병원체의 수, 그리고 침입 경로, 감염 형태, 국소적인지 전신적인 감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 병원체가 인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리 기전이나 숙주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의 진행 상태의 그림에서는 이 앞부분이죠. 잠복기는. 그래서 증상이 없고요. 인체에 감염된 미생물 유기체 수도 아주 적은 수입니다. 전구기는 감염 증상이 진행하기 전에 1~2일간의 짧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감염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비특이적으로 똑같이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거나 깔아지거나 오심구토가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 징후와 증상이 아주 미미하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비특이적 증상이 권태감, 따른해지는 거죠. 또 피로해서 기운이 없어지거나 약간의 미열 같은 것을 느낀다고 대상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점진적으로 심해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인체에 침입한 병원체가 대사산물을 방출을 하고 그 숙주의 조직 내에서 활성화돼서 증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구기는 요 잠복기가 지내고 급성기가 오기 전에 하루 이틀간의 시간이고 사람마다 다른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급성기 어큐트 피리어드가 되는데요. 이것은 숙주와 이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임상 증상이 최고 강도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숙주는 이 세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최고조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면역 기전도 작동을 해서 인체에 들어온
세균이나 항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따른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이 이 병원체가 이 숙주에 처음 침입한 상태라고 하면 급성 감염 초기의 항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항체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과거에 지금 감염된 이 병원체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재감염 상태라고 하면 B세포에 의한 기억세포가 항체를 기억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급성기 기간을 단축시키고요. 항체에 의한 면역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증상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국이 다음에 일어나는 이 급성기 반응이고요. 이때는 신체적인 방어 기전으로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반응에 의해서 특이적인 통증이나 발열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오게 되면 인체 내에서 숙주 내에서 병원체가 계속 증식을 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유기체 수가 인체 내에서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성기가 지나면 숙주는 회복기에 접어들고 감염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증상과 징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 회복기는 감염의 심각성이나 대상자의 저항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는 이때 회복기에도 균을 배출할 수 있죠. 보통 소화기계 질병이 회복기에도 균을 배출한다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기에도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질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기가 되면 만약에 회복기에서 인체가 이 병원체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면 폐혈증으로 가고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인체의 면역이나 저항성이 이 병원체를 일어나게 되면 이 유기체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체 내 균이 계속 남아있고 증상은 나타내지 않지만 만성적인 감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체 발현으로 본 과정입니다. 이 병원체 발현으로 본 과정에서는 잠재기와 전구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잠재기는 레이턴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감염이 일어난 뒤 표적장기로 이동하여 증식하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인체 내 또는 분비물에서는 병원체가 증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잠재기가 지나면 전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염기는 균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인체 내에서 충분히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체 조직이나 혈액, 분비물들에서 균들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 전염기에서는 인체에서 균이 탈출로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염이 가능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염기에서는 세대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타임이라고 하고요. 감염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균 배출량이 가장 많아서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점까지의 기간을 세대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감염병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모식도를 살펴보게 되면 감염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것이 병원체가 표적장기로 가서 증식을 하기 전까지는 레이턴트 피리어드라고 하고 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표적장기에서 균이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 전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는 균이 외부로 방출돼서 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기는 이 잠재기, 감염이 시작된 시간부터 전염에서 균 방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이때를 감염병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감염과 호흡기 감염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선으로 된 것이 증상 곡선입니다. 점선으로 된 것이 균 배출 곡선이죠. 소화기 전염병을 보게 되면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죠. 증상이 나타나는 초반에는 균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뭐 설사나 이런 증상이 있겠죠. 그렇고 증상이 나타난 뒤 조금 지나게 되면 균 배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증상이 최고조에 달은 다음에 균 배출도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균 배출은 지속되는 것이 소화기 감염에서의 특징입니다. 소화기 감염은 회복기에도 균을 배출하고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복기 보균자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흡기 감염은 보게 되면 균 배출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균이 배출되다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균 배출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증상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균 배출이 줄어들면서 증상도 함께 줄어들게 되고 증상이 사라지기 전에 균 배출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기 동안에는 호흡기 감염에서는 균을 배출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간호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 감염에서는 잠복기가 세대기보다 짧습니다.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가 지난 후부터 병원체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상이 사라진 뒤, 그러니까 환자는 질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에도 균 배출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보다 전염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되겠습니다. 호흡기 감염은 세대기가 잠복기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잠복기 말부터 삼출성 상태가 심해지고 기침, 객당, 콧물 등 분비물이 증가해서 병원체 배출이 최고조에 이르고 전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병원체 배출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회복기 말에는 균을 배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질환으로 유행성 이해선염이 있는데 볼거리라고 하는 거죠.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5일 전부터 균을 배출하기 시작하고요. 최고주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1일 전이 균 배출 최고주에 이르게 되었다가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 한 4일까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말기에는 균을 배출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